저희 일부에서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위치성 혹은 당사자성 우리가 얘기했지만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당사자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어떤 경험과 혹은 이야기 또는 사회적 문제 또는 정체성 뭐 아주 부를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당사자가 되는가, 나는 장애 예술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뭐 이런 아주 많은 고민들이 사실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은 말들을 언제나 오해를 낳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는 이런 거죠. 우리 모두 장애인이야. 우리는 뭐 비장애인과 장애인 함께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잡한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운정적인 이야기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잡한 맥락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전제할 때에만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야만 우리가 뭐 장애 예술이라고 부르는 그 활동들이 또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지금까지 누구보다 오랫동안 또 먼저 진지하게 해왔던 두 팀 혹은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실 분은요, 우리 제로셋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팀이고요. 제로셋 프로젝트는 그동안 공연이나 이런 곳에서 극장의 접근성, 왜 어떤 극장에 누군가 갈 수 없는가, 이런 문제를, 모두에게 극장이 열려 있다고 하는데 정작 누구는 왜 갈 수 없고 거기서 공연을 경험할 수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실험을 했던 그런 팀입니다. 저도 같이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제로셋 프로젝트가 이번에는 어떻게 장애가 있는 창작자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아주 배리어프리하게 만들어 놓고 누구든 와도 좋아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어떤 공간을 어떤 사람에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혹은 그 사람이 가장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하고 자유롭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김성환 선생님과 같이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구성에 관한, 그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로셋 프로젝트의 신재 연출님과 김성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셋 프로젝트의 신재라고 하고요. 짧은 단발머리의 끝부분에 약간 노란색 탈색기가 남아있고 왼쪽 눈 아래 점이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 사무소 연화의 건축가 김성화라고 하고요. 저는 안경을 쓰고 있고 좀 짧은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왔고 남색 코트에 갈색 바지 그리고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만나서 이제 올해 진행했던 공간 구성 프로젝트 있는 방식이라는 거의 약간 중간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진행했던 내용들은 정리해서 최종적으로는 12월 달에 이제 자료집의 형태로 나오고 아마 서울문화재단에서 메일링으로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다 보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부분들은 12월 달에 나오는 자료집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저희가 공간 구성 프로젝트다 보니까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을 많이 해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목적이나 의도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 내용과 이미지를 좀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짧게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함께 또 따로 각자 있을 수 있는 어떤 공간 구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탐구를 하고 조사를 하는 프로젝트였고, 저희가 주 대상, 근데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상은 아니고 어떤 경유하는 공간 구성에 대한 고민이나 질문을 더
좀 심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경유의 대상으로서 잠실창작 스튜디오라고 하는 종합운동장에 있는 그 장애예술 레지던시 공간을 계속 좀 조사하고 탐구를 했고요. 그 과정을 조금 보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영상의 시작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잠실창작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도면을 펼쳐놓고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만나서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지나갔고요. 이제 다음 5분의 작가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계시고 또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한승민 작가님이 공간을 소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와, 이 공간은 제 잠실창작 스튜디오입니다. 저의 예술 아지트입니다. 저쪽에서도 모두 다 작업합니다. 좌우로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캔버스 이쪽까지 다 전체다가 제 예술 공간입니다. 네, 공간 전체의 캠퍼스를 이쪽 저쪽 이동하시면서 작업하시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유주 작가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 작품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희노애락들이 감정 다 드러나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감정 복합적인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건축인들에게는 농인 세계가 그런 들리지 않는 경험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반대로 농인 문화 농인을 들리는 소리 경험 없는 농인들은 소리가 있는 경험세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네, 작가님 방을 또 방금 말씀하신 작품에 대한 소개를 또 간단하게 해주시는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아까 지금 보신 한승민 작가님 방, 그 다음에 이유주 작가님 방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큰 작업을 할 때는 다목적 홀인 하늘연에서 이제 책상을 펴놓고 작업을 하신다는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상 좀 펴놓고 화판 이렇게 올려서 작업합니다. 네, 박찬별 작가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입니다. 시선에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 다 주변에서 나오는 것들이 주로 영감이 되고 뭔가 남들과 다르다고 오히려 안 좋지만 그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편하게 저를 나타내면 그것도 다르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 주변의 일들과 그냥 제가 제 시각에서 보는 것들을 주로 그리려고 하고. 네, 입주 공간 안에는 이제 화장실이 없고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공간 구성이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박찬별 작가님이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하고 화장실 위치랑 이런 거 안내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가면은 이런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그림 있고 이게 큰 회색 박스가 있고 이렇게 화장실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외웠어요. 네, 이민희 작가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입니다. 어떤 공간이든 어떤 사람이든
알아가는 시간이 긴데 오래 보고 찾는 사람들도 알아가는 게 또 공간한 예를 들어 카메라 하나 사잖아요. 전 1년 있다 갔어요. 네, 잠실 창작 스튜디오 앞에 벤치가 있고 이제 잠깐 쉴 수 있는 야외 휴식 공간을 산책하는 이민희 작가님이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작년 네, 김한 작가님 인터뷰 중 일부입니다. 작년까지도 면접 때 보면 소속감 찾아서 왔다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소속감은 이제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차이점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사람이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누가 너한테 내가 이해해 라고 말하는 것조차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 해석으로 아 나는 너를 이렇게 이해한다는 말하는 거자 어느 정도의 모순이 심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해가 아니라 너랑 나랑 다른 부분을 찾고 그걸 그냥 그대로 존중해주고 영역 안에서 분류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김한 작가님이 그 공유 공간 같이 사용하는 부엌이자 뭐 회의도 하고 이야기 나누는 공간을 소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야작하다가 작가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네, 저희가 5분의 작가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이후로 3차례의 워크숍이랑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후의 장면들은 그 워크숍 장면의 이제 스케치 장면들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잠실 창작 스튜디오 처음 갔을 때는 그 벽 안에 있는 공간만이 잠실 창작 스튜디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승민 작가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고 산책하는 코스를 한번 안내해 주셔가지고 걸으면서 공간이 확장되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 산책하는 코스가 담겨 있는 장면입니다. 네, 입주 작가 전용 문이 따로 있어서 네. 그래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한 거를 조금 같이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잠깐 준비를 했고 사실 작가님들이 훨씬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되게 짧게밖에 담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영향을 받거나 그 각자의 그 작업에 대한 작업의 생각 혹은 공간에 대한 인식 혹은 사용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짧은 멘트들을 좀 골라본 거고요. 네, 그 제가 먼저 발표를 좀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잠실 창작 스튜디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건축적으로 이미지화 해주신 거를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일단 저희가 잠실 창작 스튜디오를 통해서 공간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가지게 된 좀 질문들에 대해서 혹은 던져져야 될 질문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앞서서 김원영님께서 저희가 이제 공연장의 시설 접근성에 대한 워크숍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는 그 공간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계속 발견해내는, 인식하는, 그리고 장단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약간 같이 의논하는 형식의 그 워크숍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그걸 하면서도
어떤 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공간의 한계 안에 저도 모르게 갇히게 되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굉장히 비장애인 중심적으로 접근성이 안 되게 주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더 인식하는 거, 그리고 인식하고 어떤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잠실창작 스튜디오를 만나면서, 잠실창작 스튜디오가 2022년에 이제 리모델링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간을 선택을 했던 것도 있었는데, 리모델링이 될 예정이지만서도 사실상 막상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까라고 딱 들여다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다는 거. 종합운동장 안에 위치해 있고 이미 어떻게 건축될 거고 어떤 규모로 건축될 거고 시설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 결정돼 있거나 혹은 개입할 수 없다라는 지점들이 좀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시금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공간에 있는 방식, 공간에 어떻게 함께 또 각자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부분은 공간이 있는 방식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국엔 공간이 있는 방식이 공간에 있는 방식을 한계 짓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렇다면 질문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공간에 어떻게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공간이 얼마나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공간이라는 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를 공간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의 좀 질문들을 가지게 됐어요. 먼저 공간이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규정짓고 누군가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군가는 들어갈 수 없게 한다거나, 혹은 그냥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어떤 사용, 환경, 문화, 방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공간이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려면 그럼 그 전에는 공간이 어떻게 있나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근데 공간이 어떻게 있나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간은 주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잠실창작 스튜디오 역시도 장애인들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점에서는 뭐 좋은 의도, 좋은 선의, 혹은 당위 같은 것들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가, 혹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어떤 조사의 과정, 탐구의 과정, 혹은 상상의 과정이 부재한 채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고, 그런 채로 사실 주어지는 거죠. 어떤 추상적인 선이나 당위로서 공간이 항상 주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게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작부터, 공간이 시작될 때부터, 혹은 공간이 있기 전부터, 없었을 때부터 공간이라는 게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져야지만 함께 또 따로 있는 공간에 있는 방식이 그때서부터 사실 시작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뭐 상상이든 새로운 시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간이 얼마나 유연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시작부터 던져주면 좋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공간은 한계를 잔뜩 가지고 보통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끔 주어지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 때로는 공간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공간이라는 것 자체는 건물이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간이라는 거는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공간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그거는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공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랑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할 사람, 공간에 있는 사람 혹은 공간에 올 사람들이 얼마나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또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공간이 얼마나 유연한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공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시설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에 있는 사람, 공간에 올 사람에 맞춰서 운영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얼마나 유연할 수 있는가도 같이 질문되어야 되고 공간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와 같이 던져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공간이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하고 왜 있어야 하고 어떻게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공간 자체도 스스로 계속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태도를 계속 가질 수 있어야지만 공간이 계속 유연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은 공간이라는 것이 어쨌든 벽이 있고 그 벽 안의 내부 혹은 어느 딱 지점만을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혹은 공간이 놓여 있는 지역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 프로젝트 과정에서 작가님들 인터뷰를 한다거나 직원분들 혹은 다른 레지던시를 방문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공간을 그 주변과 지역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것이 물리적이지 않은 형태,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떤 연결을 맺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도 사실 공간에 포함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개인의 작가가 이 공간, 저희는 이제 잠실창작 스튜디오를 어쨌든 중심에 놓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또 이 작가의 경험 자체도 공간의 일부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공간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이 공간을 나갔을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공간에서의 충만한 본인에 대한 설명 혹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표현하고 설명했던 경험이 저는 사회로 나갔을 때 그것이 또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간이 사회 속에 있다는 것 자체도 이 공간이 갖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한 스팟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과 지역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관계, 연결 같은 것, 그리고 그 공간이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 공간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해명하거나 증명할 필요 없이 되게 충만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설명하는 경험을 가졌다는 것, 충분히 내가 있구나, 내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나의 방식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개인한테도 어떤 확장의 경험을 주지만 사회에서도 그 공간이 갖는 그 확장의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잘 하고 있나요? 저는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곧 소장님한테 이제 바톤 터치를 하면서 잠실창작 스튜디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잠실창작 스튜디오에 수식어로 붙어 있는 게 장애예술 레지던시라는 거고,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큰 수식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예술 그리고 거주, 있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잠실창작 스튜디오가 지금 있는 방식, 그리고 앞으로도 리모델링 후에 또 있을 방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한계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랬을 때 이 어쨌든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 예술 혹은 있음에 대한 것들을 사유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공간으로 남아 있는다는 거, 이 공간으로 있는다는 거, 이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 예술 레지던시라는
개념에 담기지 못했던 거, 배제됐던 거, 혹은 배제하고 있었던 것들을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느냐, 담을 수 있느냐라는 지점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레지던시가 갖고 있는 운영의 원칙이든 기준이든 이런 것들도 얼마나 부술 수 있냐라는 표현을 썼지만 얼마나 리셋할 수 있느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근데 그것이 장애 예술 레지던시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만들어 놓았던 거를 리셋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공간 혹은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를 어떻게 있게 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이 여러 한계가 있는 조건 안에서도 계속 던져져야 되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공간이 없을 때부터도 공간이 시작되기 전부터도 계속 던져져야 되는 질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야 비로소 이제 좀 가치 있는 공간이 지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고 제가 어딘가에서 발표를 할 때면 많이 쓰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미지인데요. 베리어 컨셔스라는 표현이고, 문턱을 없애는 것을 베리어 프리라고 부르지만 눈에 보이는 베리어를 없앤 곳에도 여전히 베리어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없다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베리어를 인식하고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소셜아트 장애가 있는 이와 예술로서 사회를 바꾸다라는 책에 담겨 있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간의 접근성, 함께 있는 공간, 그러면서도 각자 또 고유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를 어쨌든 이런 공간을 얘기할 때 항상 뭔가 어떤 턱이라던가 배리어 같은 거를 다 없애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얘기가 되곤 하는데, 사실 어떤 배리어는 분명히 없어져야 되는 거고 없어져야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떤 배리어는 지켜지거나 충분히 인식하고 차이로서 존재할 때야말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의미에서 배리어 컨셔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간이 있는 방식 혹은 공간에 있는 방식, 함께 있는 방식 혹은 같이 있는 방식, 각자 있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나 질문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혹은 언제까지 이 범위의 측면에서 확장할 수 있느냐가 공간을, 함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좀 더 공간을 구성하는 그런 방법과 어떤 레지던시가 그럼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건축사무소 연화에 소속된데, 저는요 삶의 배경으로서의 건축이라는 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삶의 건축으로서의 건축이라는 의미는 어떤 건축이 갖고 있는 수많은 특징 중에 어떤 조형적인 특징보다는 어떤 사람을 감싸는 공간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리고 한 사람의 삶도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겪듯이 어떤 공간도 어떤 완결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완성되지 않은 어떤 가능성의 장소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지금 페이지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 잠실 창작 스튜디오의 두 개의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실내 체육관으로 올라가는 그 고가 밑에 있는 잠실 창작 스튜디오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까 신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용 화장실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다음 페이지는 현재 잠실 창작 스튜디오의 평면도인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본다면 작업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평에서 5평 정도 되는 작업실의 크기 자체도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창문이 없는 작업실이 많다던가 그리고 비슷비슷한 공간의 크기 그리고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마주치는 그런 복도의 그런 공간이 단지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이동의 역할만 하고 있고 빛도 잘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어떤 작가들끼리의 만남이나 어떤 머무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서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현재 잠실 창작 스튜디오의 어떤 공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신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그런 잠실 창작 스튜디오를 바라보고 이걸 매개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이 앞에 선생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단순하게 요약해 보면 누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고민에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좀 배제됐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던시 공간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술가니까 예술가라는 사람을 질문의 중심에 놓고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예술가는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예술가를 위한 공간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저희가 워크숍을 좀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장입니다. 한 작가님이 그 워크숍의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 주신 그런 이미지인데요. 원 안에 작업실이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술가분들에게 중요한 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샤워실이나 침실, 화장실 같은 레지던시 시설로서 예술가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가장 중앙에 놓여져 있었고요. 그 옆으로 개수대나 창문, 특히 넓은 창문 뭐 이런 단어도 있었습니다. 아주 세세한 것부터 그리고 주변에 그런 공용 공간이나 공공 공간이나 하는 것들까지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까지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이 워크숍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워크숍의 그런 작업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낼 수 있었고요. 그것을 힌트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레지던시 공간을 좀 새로 구성해보는 걸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시는 어떤 게 가능할지 그래서 예술가들의 다양한 삶과 작업 방식은 어떻게 공간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그리고 예술가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 공간은 어떻게 있어야 할지 그리고 예술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대중과 소통하는지 그리고 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시는 어떤 환경에 놓이는지 같은 질문을 하게 됐고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그 배치에서도 조금 의도를 담았다고 한다면 보통은 건축 설계를 할 때 큰 틀을 먼저 짜고 그 안에 공간을 구획하면서 채워넣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좀 거꾸로 예술가분들의 가장 중요한 작업실이라는 공간을 먼저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그 작업실에 필요한 공간들을 덧붙여보는 작업으로 거꾸로의 공간 구성의 진행을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이미지가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3D 이미지인데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여러 가지 실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실들을 한 폭 3m 정도로 좀 넉넉하게 계획한 그런 복도의 공간이 하나의 물길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그 배경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에서 뭔가 안을 구획하면서 채워넣는 방식이 아닌 작업실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간을 먼저 고민하고 그 다음 공간들을 덧붙여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먼저 구성 배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전체 구성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들을 좀 큰 범위에서 나누고 그 범위의 특징들을
그 범위에 따라서 각 실의 실 안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릴 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작업 공간인데요. 총 5개의 작업 공간을 계획을 했었고 주출 입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서 어떤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각각의 작업실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걸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업실과 근접해 있어서 근접해서 작가님들에게 중요한 공유 공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샤워실과 화장실 그리고 공유 주방이 있고 도서관, 회의실, 사진 촬영실 그리고 워크숍 같은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들을 주변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공간으로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공연장과 전시실, 교육실을 주출 입구에 가깝게 배치하였고 그리고 사무 공간 같은 경우가 예술가분들의 작업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띄어두되 전체 시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워크숍 때 이제 운영팀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카이빙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잠시창작 스튜디오라고 한다면 잠시창작 스튜디오의 어떤 역사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가 담길 수 있는 공간이 계획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간과 공간 사이 곳곳에 외부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도 포함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가 전체 공간 구성을 조금 세밀하게 구성해서 가구나 벽이나 조경과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전체 평면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공간이 드러남과 동시에 그 공간들을 엮어주고 있는 물결처럼 보이는 그런 복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 복도 공간이 전체 구성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봤는데요. 단순히 이동의 기능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복도 공간에서 예술가분들이 만남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공유 공간 같은 곳에서 공유 주방이나 도서관 같은 공유 공간에서는 자발적인 어떤 선택에 의한 공간을 돌아다님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의 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공면의 그런 복도의 공간이 마치 미완성의 건물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필요한 공간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물결의 라인이 어딘가로 뻗어지면서 확장됨으로써 유연하게 어떤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작업 공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크게 5가지 공간을 계획을 해봤는데요. 5가지 공간을 계획했던 건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5명의 작가분들을 상상하면서 제가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를 상상하면서 좀 작업실을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그 작업 공간에 대한 5가지의 간단한 아이콘적인 이미지이고 대신에 작업실이 무조건 크고 그러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설정하기에는 조금 뭔가 설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작업실 30제곱미터 그리고 침실 10제곱미터라는 어떤 한정된 조건 하에서 얼마나 작가분들의 삶의 방식이나 작업 방식의 다양함에 따라 어떤 다양한 공간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업실은 이제 김한 작가님을 생각하면서 그려본 작업실인데요. 휠체어를 탄 분이기 때문에 어떤 화장실과 침실에 대한 근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기 위한 그런 넉넉한 그런 작업 공간이 좌우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D 이미지를 보고 계신데요. 재료면에서 보면은 휠체어에서 내려서 이제 다니실 수도 있도록 바닥 같은 경우 신발을 벗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루 그리고 난방이 되는 그런 마루면 참 집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쉽게 이제 벽이나 이런 데 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딪히더라도 크게 티나지 않고 또 작업을 하는 물감이나 이런 것들이 튀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합판 같은 나무 재질이 인테리어의 재료로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오른쪽 벽면에 한쪽 벽면에는 만약에 어떤
예산이 가능하다면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줄 수 있는 가벽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면 작가분들이 좀 더 작업실에서 실험적인 어떤 걸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하나의 벽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큰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뭐 어떤 장치에 대한 얘기도 하셔서 그거에 힌트를 얻어서 뭐 그림으로 다 표현은 못하지만 어떤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테이블이 갖춰져 있다면 그 작업하는 공간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편안한 창작 활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는 그런 작업실의 평면도는 바람이 머무는 작업실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우주 작가님을 생각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우주 작가님 같은 경우는 동양화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건 바람을 통해 작품을 건조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좀 인상적이었고, 그렇다면은 창작 활동에 대한 도움도 되지만 그 바람이 작업실 안에 머무는 휴식 공간으로서 가능하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실과 침실을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 정원을 두고 정원의 양옆으로 나무 루버를 만들어서 바람이 통하는 길을 만들어주고 작업실과 침실 앞에는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날씨 좋은 날 문을 열었을 때 지금 보시는 3D 이미지처럼 날씨가 좋은 날 햇살이 들어오고 그 정원을 바라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보고 계신 평면도는 밤하늘이 보이는 작업실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박찬별 작가님을 좀 생각하면서 만들어봤습니다. 박찬별 작가님 같은 경우는 풍경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으시는데 특히 밤하늘의 풍경을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작업실에서 다양한 각도의 창문들을 만들어서 여러 아름다운 풍경들을 작업실 안에서 느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음으로 보고 있는 그 3D 이미지가 밤 하늘의 풍경을 작업실에서 보는 걸 상상하면서 제가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시간이 느린 작업실이란 이름으로 작업한 작업실의 평면도인데요. 이민희 작가님을 생각하면서 좀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민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인터뷰 앞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공간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느리게 느린 패턴을 가지신 분인데요. 그래서 삶의 그런 느리고 여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작업실에 담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실과 침실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 두 공간 사이를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업실도 길쭉한 형태의 공면으로 마치 산책길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햇살이 좋은 날 이런 공면을 따라서 이제 작업을 한다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고 어떤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벽면에 있는 그런 책이나 사진 것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밖에 보이는 산책길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작업실의 평면도는 아지트 작업실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 한승민 작가님을 생각하면서 좀 작업을 해봤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자기만의 세계가 독특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벽면의 작업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한 번에 여러 가지 작품을 작업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원형이라는 형태의 중심성이 강한 공간을 두고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서 작업을 하지만 창문과 창문 사이에 여러 개의 벽면들을 만들어서 그 모든 벽면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작업실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공유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공유 공간에 대한 평면도입니다. 잘못 적혔네요. 샤워실 위에가 샤워실이고 밑에가 화장실과 공유 주방, 그리고 도서관, 회의실, 사진 촬영실, 워크숍 같은 공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공유 주방과 도서관 같은 복도와 연결되어 있지만 개방적으로 경계 없이 연결되어 있고 대신 낮은 가구만으로 조성이 돼서 공간에 깊이감은 생기는, 그래서 이 복도 공간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자유의지에서 그 다양한 복도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루트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우연의 어떤 만남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실들은 조금 폐쇄적이지만 복도 공간은 최대한 유리를 많이 둠으로써 중간중간에 외부 공간의 풍경도 함께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사무 공간인데요. 아카이빙룸과 화장실 그리고 사무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공 공간과 공유 공간 사이에 배치됨으로써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사무실에 있는 분들을 위한 외부 공간도 따로 계획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서 공연장과 전시실, 교육실에 대한 평면도인데요. 다음 이미지는 그 로비에 들어왔을 때 3D 이미지입니다. 그 전에 이제 물론 제가 도면을 그릴 때에는 각각의 실이 다르게 작동하는 것처럼 그려놨지만 사실은 이런 공간들은 안에 있는 가벽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실이 전시실로 변할 수도 있고 전시실이 다시 또 큰 교육실로 변할 수 있는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들어오게 되면 전시실로 들어가는 문도 보이지만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런 외부의 조경 공간도 보이게 되고 벽면의 벽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공연장 같은 경우도 목재의 그런 흡음의 특징을 이용한 인테리어도 가능할 것 같고 조금 더 생각해 본 거는 무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깊이감을 많이 만들어서 단의 높이의 단을 많이 만드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좀 가로로 긴 공간 구성으로서 단이 변하는 걸 최소화시키고 관객과 무대의 그런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으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미지인데요. 다시 전체 공간 구성을 보여주는 평면도입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진행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일단은 이제 예술에도 정답이 없듯이 건축에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해석은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축가가 이 프로젝트를 만약에 진행한다면 또 다른 가능성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떤 이미지나 결과물을 정답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신재 선생님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미지의 결과물보다는 어떤 태도를 가졌을 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다른 공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래 설계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도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실제 공간이 구성되기 전에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